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는 하락률을 그래도 2%대에서 조금 제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3%가 되는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또 큰 호재가 날아오진 못한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달에는 검은 월요일을 보냈었는데 이번 달은 검은 수요일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 공포가 불어오는 것일지 어제 저희 시청자님께서도 미국이 코만 만져도 우리나라는 몸살이 온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딱 그 표현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시그널들 먼저 미국 증시에서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 일단 급락세는 진정이 되는 듯한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0.09% 상승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각각 0.3%, 0.1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날은 특히 고용 시장에 대한 냉각이 너무 빠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날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냉각되다 보면 결국에는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돌면서 증시에 좀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 시장을 정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현지 시간 6일 노동부가 발표하는 8월 고용 보고서까지는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세가 멈춘 만큼 상승한 종목도 있고요.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상승이 초록, 하락이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날에는 정말 빨간색으로 도배가 돼 있었지만 이날은 초록이 곳곳에 보이고요. 또 쨍한 초록, 강한 상승률을 나타낸 종목들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M7 종목들은 그래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9일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애플 0.8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13% 소폭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1% 넘게 또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미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좀 저지하면서 장중에 있었던 상승폭까지 반납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잡아볼 수 있는 건 다른 반도체주가 대체로 올랐다라는 건데요. 엔비디아 소환장 발부 이슈로 즉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국내 증시에서 오늘 엔비디아 연관성이 조금은 적은 다른 반도체주 어떤 흐름이 나올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0.5% 내렸고요. 메타가 0.2% 가까운 상승세, 아마존이 1% 넘게 내렸고 테슬라 여러 가지 지금 그래도 좋은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 6인승 모델 Y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날도 어김없이 경기 침체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를 찾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이 아래에 있죠.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꽤 많은 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초록불을 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에 좀 섹터별로 다른 움직임들이 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할 만한 상황일까요? 미국 경제 위험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2개 관할 지역에서 각각의 경제에 대한 코멘트를 종합해서 만드는 경기 동향 보고서, 즉 베이지북이 밤사이에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경제 활동,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 활동이 둔화됐다 또는 정체됐다라는 지역이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5곳이었는데 이번에 9곳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멘트도 함께 딸려 있었는데요. 대체로 향후 몇 달간 경제 활동이 안정세를 찾거나 아니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울프 리서치에서는 대선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견고한 미성장 덕에 상승세가 확장되며 시장이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이 오르는 배경에는 견고한 미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에드 야덴이 월가의 유명한 투자자죠. 이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괜찮다, 경제 성장이 견고하다, 대체로 향후 몇 달간 경제 활동이 안정세가 찾거나 또는 개선될 것이다. 모두 우리가 침체가 임박했다 또는 침체에 접어들었다, 침체다라고 크게 우려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듯한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침체에 대비하는 100% 대비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적인 성격을 챙겨가는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8월 고용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업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확인했다면 기업 이슈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버블 테스트에서도 과연 애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9일에 공개하는 신제품이 AI 관련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라 지금 AI 테마가 죽어 있는 한 애플도 과연 그 랠리에 올라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룸버그 논평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만 하는데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할 줄 안다. 즉 소프트웨어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오히려 AI 버블 테스트에서는 엔비디아보다 애플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고평가에 대해서는 버핏이 코카콜라를 살 때도 이 정도 고평가는 돼 있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그 당시 코카콜라와 지금의 애플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면서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엔비디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엔비디아는 $100 선을 지지선으로 삼는지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연중 차트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준, 연간 기준 120%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지금 종가가 $106 21센트에 형성이 되면서 $100 노란색 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한 차례 지금 극복해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도 또 극복해낼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8월 저점을 깨는 신저가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뜻이다라고 한 월가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 전문가는 $100 부근까지 내려간 후에 거기서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횡보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보실 때는 $100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호재가 있을 수 있는 종목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입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운용사인데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6일에 호재가 터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분석하길요. S&P 5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회사다. 내년 3월 전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임박한 S&P 500 지수의 리밸런싱은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리밸런싱에 앞서서 새롭게 편입되거나 퇴출되는 종목들 이번 주 금요일 현지 시간 기준 6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이르게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S&P 500 편입 종목으로 공개가 된다면 이때부터 아웃퍼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봐야겠죠. 일단 뉴욕 증시 급락세 진정되면서 고용보고서 대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방향성 탐색하는 시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방어주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담배 이런 방어적인 성격이 올랐던데 강세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급락세 진정은 됐고 또 테슬라가 아웃퍼폼을 했죠. 급락세는 진정됐다만 일단 엔비디아가 좀 주춤했기 때문에 반도체주보다는 혹시 2차 전지주로 다시 수급이 쏠리진 않을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미국과 한국까지 연결시켜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힘겨울 것은 미리 어느 정도 예감은 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검은 수요일이란 타이틀 다시 한번 안게 됐는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전날 뉴욕 증시의 급락세 그대로 맞으면서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3%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2,500선까지 결국 내려갔고 어제 코스피 종목 900개 중에 850개가 하락을 했고 50개 정도만 상승하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하락 장세가 이어졌었고요. 코스닥도 3.7%의 내림폭을 키우면서 730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9% 넘게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충격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국내에서 관련주들은 더 큰 폭의 내림폭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아래 공포가 지속되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런 가운데 개인들만 1조 원대 매수 흐름을 이어갔지만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종목들을 외인과 기관들은 사들였는지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의 코스피 종목을 보시면 어제는 LG전자가 오랜만에 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2위권에 있고 나머지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뚜렷한 테마나 섹터 없이 말 그대로 혼재돼서 종목을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기관 쪽도 넘어가서 체크해 보시면 사실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한 어떤 흐름의 장세보다도 그동안 과대 낙폭 구간에 있었던 종목들 혹은 지금까지 잘 달려줬던 종목들 위주로의 수급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한국전력 관련해서는 최근에 유가 하락이 나오면서 한국전력이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와 함께 어제 기관 쪽에서도 매수 흐름으로 전환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슈와 섹터를 놓고 봤을 때 어제 증시의 흐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나마 살아남은 종목들을 찾아봐야 했던 하루였습니다. STO의 이 뉴페이스 테마 등장으로 인해서 일단 연일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죠. 시장이 더 좋았다면 훨씬 더 많은 종목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제 핀거가 18%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고요. K옥션은 8%대 오름폭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STO가 지금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 다음 주에 대표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도 MTS의 새로운 탭을 만들어서 STO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STO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 대책들이 마련이 되면서 관련주들 일단은 어제 그 폭락장 속에서도 나름은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품절주라는 테마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유통 주식이 적은 수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종목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신라섬유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코데츠 컴바인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죠. 유통 주식 수가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어제 두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현상이 나올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보도록 할 텐데요. 체코의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해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래 체코와 한국이 원전 수주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또 등장을 해서 조금 해방을 해놓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일부에서는 원전주 관련해서 약간의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제 직접 와서 한국과 체코 지속적으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최종 계약 진행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주면서 어제 한전산업이 18%대 에너토크 7%의 상승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 이슈 함께 다뤄봤었죠. 근데 오늘은 70달러가 붕괴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유가는 올해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아예 70달러 선까지 붕괴가 되면서 69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있겠는데요. 가장 크게는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 안 한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하루에 18만 배럴씩 추가적으로 생산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 포인트는 미국과 중국 안에서의 경제 부진으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이슈로 이번 한 주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전해진 새로운 소식은 오펙 플러스가 원래 실시하려고 했던 증산 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유가 하락이 나오면서 오펙 플러스가 일단은 잠깐 스톱하려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확실시되면은 다시금 유가 상승으로도 오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함께 확인을 해봤던 유가 하락 수혜주들을 오늘 다시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현황 보시죠. 화학과 운송 바이오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어제 사실 그 장세에서 살아남기는 쉽지는 않았죠. 아무리 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주들 어제는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한국전력만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가 1%만 하락을 해도 한국전력은 영업이익이 700억 원이 증가한다라는 소식이 이 데이터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로도 꼽아볼 수 있겠고요. 오늘 7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세만 나온다면 유가 관련주들의 변동 흐름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개장 전 꼭 확인해 봐야 되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해리스의 이슈입니다. 간밤 미국 소식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해리스도 전기차에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민주당 쪽에서 친환경 관련돼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펼쳐왔고 해리스도 그 스탠스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측을 했었죠. 때문에 전기차는 이 트럼프의 수혜주가 아닌 반대고 해리스가 돼야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 이제 지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약 후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의 해리스와 현재 해리스 굉장히 다른 이 업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해리스가 상원 의원 재직일 시절에는 오는 204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승용차의 100%가 제로 탄소를 할 수 있는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공동 발의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지난 2022년 본인이 대선에 나섰을 때는 차량의 비중이 30년까지는 50%가 탄소 배출 제로 차량, 그리고 35년까지는 100%가 탄소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건네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선 때는 2차 전지 자동차와 관련돼서 뚜렷한 입장을 크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기존의 민주당 스탠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간밤에 이제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자동차 산업이 경제 주축인 러스트벨트 지역의 이 투표에 어느 정도 투표권을 의식한 발언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를 놓고 확인을 해보면 대선의 승패 경합주 안에서는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의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상황을 CNN 같은 경우는 동전을 던져서 승자를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박빙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관련돼서 하나의 또 강수를 해리스가 간밤에 내놓게 됐는데 어제 국내 증권사에서 내놓았던 또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것은 최근에 주도주인 반도체주가 부진한 만큼 오히려 대표 수혜주로 2차 전지, 전기차 쪽 봐야 된다라는 입장과 함께 해리스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만큼 해리스의 대표 수혜주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하루 만에 바로 입장이 완벽하게 전환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약세 흐름이 강하게 나올지는 보셔야겠습니다만 오히려 해리스의 수혜주 위주로 종목을 또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이 이어졌지만 해리스가 친환경과 관련돼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아질지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해리스 트레이드가 오늘 우리 시장에 나타날 수 있을지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 함께 점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아래 공포.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25조 증발. 알 얘기 참 다시 오랜만에 듣습니다. 꼭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난달 초에 이 알 얘기 그때 세게 나왔었죠.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인데 어제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 모두 3% 넘게 급락을 해서 최근 한 달 새에 또 가장 많은 그런 높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가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AI 수익성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일부에서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살짝 또 나오기도 하고요. 한국장만 빠진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다 빠졌습니다. 표를 하나 좀 준비한 걸 보시면 어제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니케이 지수 4% 넘게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했고 상해 종합지수, 그다음에 항생지수 1% 전후로 떨어졌고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대만 가코지수 4.5% 떨어져서 한 달 전에 비슷합니다. 그때는 물론 오늘보다는 어제보다는 낙폭이 더 크긴 했었습니다만 유럽 증시도 1% 전후 표에서 보신 것처럼 하락을 좀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주식시장이 낙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지난 한 달 전과 이제 봤을 때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급락 이유도 새삼스러울 거 없습니다. 똑같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용 지표 결과에 대한 우려도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 1조 5천억 이상 이렇게 크게 팔 때 또 개인이 대부분 물량 받아서 1조 6천억 순매수를 했고 한 달 전 상황과 좀 거의 대자비처럼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에 또 나선 건데 글쎄요. 지난 한 달간 저가 매수였다는 거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저가 매수를 통해 수익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글쎄요. 어떻게 좀 할지 그냥 물타기로 끝나는 건 아닐지 이런 걱정도 사실 조금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물론 조금 혼조세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등을 완전히 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떨어지는 않은 걸 감안을 하면 우리 시장 오늘 어제보다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아 밸류업 지수 스탠바이, 이제 숨은 수요 찾아라. 9월에 이제 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제 편입될 종목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일 것이냐, 이제 좀 증권가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이들 종목들을 찾는 작업, 그다음에 이제 맞추는 작업이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작업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9월에 지수 나오고 11월에 관련 ETF 상품 나오고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수에 들어가면 MSCI 지수 편입됐을 때 이제 그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역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 자본 효율성, 그다음에 주주 환원 성과 이 세 가지 큰 기준으로 종목 선정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들이 이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많이 포함이 될 거다. 금융주들 중에서도 PBR이 굉장히 낮은 그런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될 거다 얘기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 이 주주 환원율 계산할 때 들어가는 이 항목들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ROE 높은 회사 또 당연히 포함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이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 편입이 될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좀 리스트업을 한 게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잠깐? 표에서 본 것처럼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LG전자, KB금융, HMM, 삼성생명, SK텔레콤 등등 있고 KT, 하나금융지주, 대한항공, 모비스,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역시 이제 익히 다 알 법한, 알고 계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일단 저걸 뽑아놓은 거고 시총 같은 경우도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높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즘엔 그 주주 환원율을 같이 하죠.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이런 게 높은 회사들을 미리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례처럼 이렇게 돼서 주가도 오르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수도 끌어올리고 이런 선순환 효과를 끌어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시장이 아무래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되다 보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때는 선뜻 투자하기는 힘들고 현금화하는 전략, 그다음에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여러 가지 좀 소극적인 전략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자금을 바로 완전히 빼서 그냥 뭐 다른 데 투자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갈 여지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러기보다는 시장 주변에서 대기하는 그런 상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여기 제목에 되어 있는 것처럼 파킹형 ETF인데 이렇게 자금을 좀 이동을 시켜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CMA라든가 MMF 중심이었다고 그러면 이보다 이 파킹형 ETF가 한 1%포인트 전후로 해서 또 수익률이 높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파킹형 ETF로 자금을 넣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주요 파킹형 ETF 상품도 요즘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자금이 들어간 게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인데 이게 1213억이 들어서 가장 크죠. 뭐 거의 압도적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또 사실 제일 큰 파킹형 ETF 상품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ETF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타이거의 이제 비슷한 CD 금리로 하는 게 66억. 밑에 타이거 코프 금리 액티브 211억.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도 218억 각각 들어왔는데요. 결국 이쪽에 자금이 좀 들어왔다가 장이 좀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공개 인탁금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투자 심리를 요즘에 봤을 때는 지금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어제 뭐 9% 넘게 오늘도 1% 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크게 떨어질 만한 큰 이유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에는 지금 살만한 종목들이 마땅치가 않다. 워렌 버핏이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투자 심리도 좀 잠재 있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특히 이제 저가 매수를 하신다고 그럴 때는 좀 냉철한 그런 분석을 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이런 식의 약간 감정 차원의 이런 좀 접근보다는 이 종목이 정말 떨어진 게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데 또 이런 심리 때문에 무너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보시고 저가 매수에 나서시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오늘 마지막 사실 또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합니다. 앞서 이제 유가가 69달러대, 70달러대 무너졌다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유가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그 손실이 좀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업종이 또 정유 업종이 되겠죠.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대다수가 이 정유 쪽 부분이 마이너스 수익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유가가 계속 빠지고 특히 이제 이 정유업계들의 가장 큰 수익원인 정제마진이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더 떨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좀 악순환 고리가 좀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정제마진 그 가격 추이를 한번 먼저 보면은요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8월 둘째 주 8달러대 사실은 7월 마지막 주에는 8.4달러였으니까 8.4달러에서 지금 대략 한 달 사이에 6.7달러까지 20% 넘게 근 30% 가까이 정제마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유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대로 수익성이 그만큼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가 상황이 앞서 이제 지금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그 오페크 플러스 이 업계가 다시 좀 결속을 하겠다. 일단 지금 10월부터 좀 다시 증산을 하는 쪽으로 가는 듯한 분위기가 다시 이제 좀 원래대로 다시 계속 감산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그 이를테면 이 석유를 팔아서 국가의 수익이 대부분 없는 그런 좀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밖에는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증산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여러 차례 발생을 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유가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유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 뭐 중국의 경기 침체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까지 이제 그 경기 침체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더욱더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유가가 더 빠질 거고 그러면 정제마진이 더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유 업종은 지금 이를테면 저가 매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업종이 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좀 되는군요.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한타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어려울 때면 본부장님이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8월부터 이미 9월은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입장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미 점검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일주일 막 되고 있거든요. 정말 안 좋긴 하네요. 네. 참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거의 이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큰 어떤 이벤트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피봇이라고 얘기하는데 9월 18일에 금리를 내려줄 겁니다. 거의 2년 반 동안 계속 금리를 올리기만 했지 네. 내려주는 거는 이제 처음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후로서의 변동성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단기적인 이슈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이슈도 있을 것인데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R의 공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화요일 날, 월요일은 휴장이었고 화요일 날 개장했었을 때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던 이유, 그거의 어떤 트리거 포인트, 네. 결국 제조업 PMI 지표였었죠. 그렇죠. 네. 이게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좀 나오는데 펀스트레이트 톱니가 7% 10% 빠질 수 있다. 뭐 물론 장기적인 그림은 좋게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 한 8주 동안의 어떤 그런 모습.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볼 때 이것은 좀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시죠. 보통 대선이 있는 해에 네.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의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7, 8월이 굉장히 강하고 좀 넘겨주시면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저기 박스로 되어 있죠. 근데 사실 7, 8월이 좋았나요?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7월 달 급락하고 네. 8월 달에 올리고 그러니까 사실 보합이었단 말이죠. 근데 9월을 접어들면서 보합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빠지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러면 이제 이 4개월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 차트를 좀 넘겨주시면 대충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상승률이 없다. 그러면 원래는 계산을 해보면 7, 8, 9, 10월 달까지 평균적으로 4개월 동안에 얼마나 오르냐면 약 4.5% 오릅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로 계산하면 한 7%대 이상 오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연말까지 S&P 500이 5,930포인트. 이건 그냥 통계로 보는 거예요. 네네.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워낙 많은 분들이 통계로 지금 9월 달이 안 좋을 거다고 얘기하시니까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봐도 연말에 적절한 S&P 500 숫자는 약 5,800에서 높게 보면 6,000 정도를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이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죠. 왜냐하면 9월 18일이 있고 또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22일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뭐 21일이죠. 죄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거리와 단기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예, 아래 공포를 좀 이겨내면 그 다음 페이지를 돌려주시면 금리 인하가 일어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위에 초록색 또는 파란색 선 하늘색 선이 나오려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저희의 판단에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뭐 장대금리 차 역전 현상이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는 대출 증가율이 중요하다. 네, 대출 증가율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고요.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 급격하게 완화되고 있어요. 그럼 대출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심사 기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면 대출은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에 둔화는 있을 수 있으나 네.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PCE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시장이 예상했던 부합치에 맞으면서 골디락스란 단어가 나왔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화요일은
PMI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면서 갑자기 또 알에 대한 공포가 나오는 등 이렇게 지표 하나로 시장 경제 전반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사실 건강하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이거 지금 방금 확인해주신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없고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구간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우리가 좀 풀이를 해보는 게 더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경제 지표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뭐 15% 이상 올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쉽게 변동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빅스 지수의 옵션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어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스가 16 이상 올라갔었을 때 큰 돈을 버는 그런 쪽에 어떤 베팅이 많이 늘었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 20 넘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 단기 위주의 어떤 트레이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네. 이 고용 지표, 그렇죠. 뭐 이 고용 지표 발표가 이제 곧 있을 거고요. 네. 지금 대충 보니까 이제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또 좋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한다. 부담스럽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할 네. 거고. 그럼 이제는 아래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또 뭐 인플레이션 네. 예, 이런 식으로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9월 18일이 피봇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죠.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고용 지표를 보면서 고용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즘의 시대는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GDP 성장률을 더 이끌어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고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그래서 여신 증가율과 또 개인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GDP 성장률을 이끌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 고용 시장의 지표 자체를 봤을 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모습, 그게 네. 바로 골디락스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 펀즈 이 이제 마켓 와치를 보시면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로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여전히 4% 금리를 내려줄 때까지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런 하락장이 있을 때 금리를 네. 내려주는 추세일 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은 그게 기회가 맞는 거죠. 그렇지만 또 너무 빨리 내려줘야 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내려주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리 올라오거나 이럴 땐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뭐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수의 어떤 기회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고 경기 침체 사이널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간밤에 나왔던 졸츠 보고서나 베이지북을 보고 나서 페드워치를 통해서 또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빅컷에 대한 또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걸 보면 고용이 올라갔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신규 직장의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싣고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괴리가 굉장히 멀어요. 여전히 고용 시장은 튼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좀 많이 바라죠. 연초에도 뭐 금리 1.5%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채권에 막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죠. 이제 와서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그런 추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타이밍상 아무래도 이제 9월, 10월이 조정 이것도 대선이 있고 또 피봇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소화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피봇과 대선까지 여러 변동성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심리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엔비디아의 급락을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만회해주지 못한 채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엔비디아 측에서는 우리는 뭐 받은 거 없다 법무부로부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하락한 게 그런 법무부 쪽 이슈가 아니라 정말 AI 피크
테크 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려간 거라면 앞으로 반도체 쪽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트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었죠. 27%나 빠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절반 좀 넘게 반등을 했다가 또 다시 빠졌죠. 결국은 이 지금 반등한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서 이게 큰일 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95년에서 지금까지의 인터넷 사이클과 지금 AI 사이클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총 인구수가 60억 정도 됐었을 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5%를 넘었던 시기가 2000년입니다. 예. 저희는 요 정도 됐었을 때 닷컴,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쪽의 픽아웃 가능성. 우선은 막 하드웨어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의 픽아웃이 나오는 시기가 그때 보시면은 뭐 2000년 뭐까지 하드웨어 쪽은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지금 비교해 봤었을 때 무엇을 비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챗 GPT의 이용률로 좀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챗 GPT를 쓰고 있는 인구수가 2억 명. 아직 더 많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좀 정책입니다. 대충 침투율로 계산했더니 2.4%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가 넘으려면은 지금보다 2배는 더 돼야 되죠. 예.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 하드웨어 깔리는 게 2배는 더 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벌써 피크를 얘기하기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뭐 대표적인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투자를 완전히 줄이는 전략이 전혀 맞지 않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서 보는 게 뭐가 있냐면 AI 서버로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그 서버 데이터 센터 쪽을 보시면 이제 AI로 교체되면서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 서버의 한 14% 정도 된다. 연말까지 되면. 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30%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좀 피크아웃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올해, 내년, 좀 길면 내후년까지도 네.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흔들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얘기 들어보면은 네. 이익 증가율이 떨어져서 그렇죠. 75%이던 게 73%여서 좀 들어보면 좀 웃기지 않나요? 네, 너무 민감하게 네. 우리가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인터넷 개화기 때 시절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아직도 AI 쪽 우리가 피크아웃 우려할 필요 없는 시기인 것을 충분히 과거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럼 또 우리 증시 안에서 또 하나의 변동성을 가져올 부분이 바로 이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이제 정말 TV토론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장세가 예상이 되시나요? 네, 뭐 사실 이런 TV 토론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슈는 단기적으로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렇죠. 저는 항상 좀 큰 그림으로서 장기적인 모습을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 네. 법인세 올리고 양도소득세 올리고 하면 시장 안 좋습니다. 좋을 수가 없죠. 예, 우리도 지금 계속 뭐 금투세 얘기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세금이 다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의 그 상승 여력에 대해서 좀 많이 자르셔야죠. 예, 그 기대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IRA 법안이라든지 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AI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패권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그쪽은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적극적인 부양책을 쓸 텐데 도대체 어떤 정책들이 쓰여질 건가 하는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죠. 9월 10일에 있는 첫 대선 토론 그 이후에 우리 증시는 어떤 또 변동성을 보일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은 또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어제 정말 검은 수요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됐으면 좋을 바람인데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도 그래도 조금 두각을 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개인들이 홀로 좀 강하게 매수세를 이어갔는데 오늘은 다 같이 좀 용기를 내서 매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